규형과 딱 봐도 느낌이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대로. 물론 제목 의미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는 어느 정도 보여요, 이게. 얘는 분명히 어제도 가나 혹은 노래가 그랬죠. 규는 통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규방이라고 해서 규방을 내방이란 말로도 쓰는데 이게 여자가 거주하는 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규방 가사나 뭐 내방 가사 이런 말 나오면 아 여자가 쓴 거구나 아니면 하자가 여자구나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뭐는 원망이에요. 그럼 여자가 원망하는 노래 이런 거니까 분명히 원망하는 대상 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노력하고 찾지 않아도 나와요. 책에 보면 오른쪽에서 그 87쪽에 오른쪽에 내려와서 1등급 노트를 먼저 보세요. 이거 1등급 노트를 보면 기본적인 설명을 다 해줍니다. 화자의 처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기생집에 출입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잊고 외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왜 웃어? 이거 웃을 일이야? 왜 웃어? 좀 안타까워서. 안타까운데 왜 웃어? 안타까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혹시 남편이 부러워서? 그게 아니라 아내가 좀 매력 좀 없는 것 같아서. 뭐 저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인이 매력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저 말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원망 자체를 할 때 그 대상 자체는 뭐냐면 남편이거든요. 아예 대놓고 지금 남편이라고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서 밑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탄식하며 님을 원망하면서도 님을 기다린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 규원가는 기본적인 정서가 원망의 정서도 있지만 그리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여자는 뭐 한 거야?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일단 이것만 그냥 판단할 때는 자, 남성중심의 유교사회에서 남존여비, 여필종부라는 규범을 따르며 인내해야 했던 여자들의 한탄을 드러낸다. 남존여비라는 게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귀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가부장제 사회라는 거고 그 다음 여필종부, 말 그대로 여자는 반드시 뭐한다? 지하비를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유교덕국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유교덕국이라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사회 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삼종기도라고 여자는 태어나면서 아버지에 따르고 그 다음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적인 삶 자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태어났으면 효림이도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태어난 게 다행? 반대로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게 불행? 일까요? 아니에요. 나름 행복이에요. 그죠? 원래 평등한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표현상의 특징,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관물이 나온다. 근데 이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글을 쓴 사람 자체를 그냥 쭉 대충 봐도 한자어가 지금 되게 많죠. 그 얘기는 사대부가 썼다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헌한설원 자체가 뒤에 보면 썼다고 나오는데 헌한설원이 헛빈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원래 공부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문학적 재질도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배운 게 많아서 그 배운 티를 많이 내요. 그리고 양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예요? 규칙, 질서, 상징, 함축, 표현법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죠. 아무래도. 왜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혼자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지금 나는 이런 정도 원망의 마음도 있고 짜증나. 이런 걸 보이기 위한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남편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종 신고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냥 뭐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남편이 아예 완전히 집에 안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마 본인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왜냐면 과거에 양반사들보다 보면 방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집안에. 그리고 여자 방이 따로 있고 사랑이라고 해서 남자가 거처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방에는 있지만 부인 방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이 학문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사대부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짜증나니까 그리고 벼슬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부인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자꾸 좀 단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서로 사랑하거나 이래서 뭐 자유연애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은 그냥 집안끼리 다 약조한 거고 어떨 때 정말 심하면 그냥 결혼식날 당일날 이 사람이 내 부인과 남편이구나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름 스릴이 있죠. 그죠? 나름 스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물론 뭐 자유연애 해도 요새 자유연애가 안 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죠? 오히려 요새는 자유연애보다는 조건을 보고 변화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멀쩡한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 혹시 뭐 대출은 많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학교는 멀쩡한데 나왔나,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결혼을 생각할 거니까요. 연애하고 결혼은 좀 다른 문제니까, 그죠? 이거는 힘들잖아 지금. 나중에 뭐 결혼 남자나 여자가 우리 반지하부터 시작해.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우리 월세 어때? 이건 좀 고민스럽잖아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 여자가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있는 게 지금 시집이잖아요. 말 그대로 시댁에 있는 건데 남편이 이렇게 안 들어오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똑바로 처치를 안 하니까 내 아들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망을 해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호자는 결국은 남편밖에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혼란선언이 생각보다 되게 일찍 죽어요. 한 달 초반에. 정도 나이? 일찍 갑니다. 죽은 다음에 남편은 곧 재혼해요. 집안에서 그다음 주지 않을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7을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개간 한번 봐보세요. 개간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내방 가서 규방 가서 같은 말이고, 성격에 보면 체념도 하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한다. 그리고 의지가 없네. 이 시는 크게 의지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등류가 가사기 때문에 어제하고 똑같이 그래등류 자체에서 운율을 보면 3사조 또는 4사조의 글자수가 있고 4음부의 요소체 갖고 있는 거고, 주제는 봉건제도하에서, 봉건제도라는 건 결국은 보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부녀자의 한또는 원정, 원망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의, 내방가사의 선구자적이고 현재 전하는 최고의 여류가사이다. 이 최고라는 거는 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거 딱 봐도 이 두 개의 의는 내신에서만 나오죠. 모의고사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로.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실 한번. 자, 엊그제는 젊었는데 어찌 이렇게 벌써 다 늙어버렸는가. 근데 이 늙었다는 게 지금처럼 80, 90 이렇게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50이 안 되고, 실제 이 사람이 이제 10대 때보다는 좀 더 늙었다, 이런 의미의 늙었다 쓰는 거지, 막 머리가 백발이고 이런 상태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일찍 죽기 때문에. 자, 소년이라 생각하니, 즉 젊었을 때를 생각하니, 그런 즐거운 걸 생각하니 이제 말해도 소용이 없다. 왜? 지금은 남편도 없고 슬프고 이미 늙었으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을 돌릴 수 없는 거니까. 자, 늙어서 서러운 말씀하다니 목이 맨다. 서럽다, 동그라미. 정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이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할 건데, 실제로 아까 감정이입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면 이 시는 정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시란 얘기예요. 감정이입은 대놓고 아무래도 감정 자체를 보여줄 거니까 중간마다 정서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부생무역 신고하여, 즉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며 이내 몸을 길러주실 때 공업의 핀을 말하지 않아도 분재역을 원했다. 즉 높은 벼슬아치를 베풀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어쨌든 남편이 성격이 좋기를 바랬는데, 나는 뭐였나? 삼생의 월업이고 월화의 연분으로 장안유업에 있는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났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경박자에다 비유했잖아요. 경박자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보면 뭐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성급하거나 판단을 잘 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박자라는 거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대놓고 얘기하죠. 아직 실제로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어쨌든 남편은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꿈같이 만나서 당시에, 그럼 시집갈 때의 마음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았다. 그럼 결국은 이런 시집 자체를, 이런 시집살이나 또는 시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자기의 마음이 뭐였다? 이렇게 살아본 자체를 비기는 것 같았다. 이건 비유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디딘 것 같다는 건 그만큼 어땠다는 거야? 잘못하면 사람이 금방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긴장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자기를 제대로 안 봐줬다는 거죠, 초반부터.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그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는. 어차피 이게 시집살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거의 집중적인 건 남편한테만 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모이팔 겨우 지나 아름다운 얼굴이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이 이태도록 님과 백년 계약을 하자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세월이 흘러가고 신이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겨울이 복 지나가듯 즉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서 혈비나 어디 두고 면목까지 되었구나. 이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혈비나 어디 두고 면목까지 되었구나. 혈비나는 젊었을 때의 좋은 모습, 즉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한 거고, 면목까지는 이혼 얼굴이니까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그때보다는 늙었을 때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모아온 거야.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죠. 자,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한 건 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늙었으니까, 이게 잘못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늙었으니까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어. 일본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남편 자체가 집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런 얘기는 아직 하지 않죠. 그 얘기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335 기생집에 새로운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꽃피고 날짜올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간편으로 좋은 차림으로 어디 머물고 있는가? 내가 가깝고 먼 곳을 잘 모르는데 님의 소식을 더욱 알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남편이 진짜로 기생집에 갔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는데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남편을 경과자로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뭐한다면 남편이 평상시에 술이나 여자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깝고 먼 곳을 모르거니 님의 소식을 더욱 알겠는가 하고 네 번째 줄에 얘기한 거는 과거의 사대부 여자들은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서 남편을 찾아올 수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빨래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모습들은 사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민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양반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뭐 우물정지해서 빨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마를 타고 어딘가 나가도 여자들은 전부 다 가린 상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리를 모르는 게 정상적이에요. 남자들 말을 타거나 아니면 뚜껑이 없는 가마 타거나 하니까 바깥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인연이 끊어졌다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것이냐? 즉 인연이 끊어진 것 같지만인 거지 인연이 진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안 들어오니까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님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죠. 왜? 여기 남편 집이니까. 그 다음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는 않았으면 참 좋을 텐데 하루 12대가 길거나 한 달, 30날이 지루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뭐 한 거야? 남편 얼굴을 못 봤다는 얘기죠. 이건 뭐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이건 보면 내가 뭐 느낄 정도면. 자, 그 다음 옥천의 신혼매화 몇 번이나 피웠다 지었는가? 겨울밤에 차고천재 자취눈이 섞어치고 여름날 계곡일제 그 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러면 겨울과 여름 이런 모든 시간들을 뭐 했다는 거야? 혼자 지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안 들어온 시간은, 즉 자기하고 인연 자체가 끊어진 시간은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서로 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뭐 했어? 겨울밤 차고천재 눈 섞어치고 여름날 계곡인데 무슨 일은 무슨 일인가? 문장 구조를 의도적으로 대꾸로 맞춰놨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실제로 소리도 맞춰놨죠. 그러니까 표현법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춘 게 눈에 보여요. 삼춘하중의 호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나에게는 시름만 생긴다. 왜? 좋은 것도 누구랑 같이 해야지 재밌지. 벚꽃놀이를 혼자 가봐. 무슨 재미야? 혼자 가서 거기서 김밥 혼자 먹어봐.
남들은 다 가족끼리 오거나 연인끼리 오거나 해서 같이 먹는데 나 혼자 먹고 있으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벚꽃놀이 그냥 보는 게 낫지. 제 얘기네요. 전 바다 가고 싶으면 집에 유튜브 틀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지. 이거 놓고 소리 들으면 이게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조금 재밌어요. 뭐 저 집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유튜브 틀고 그거 들어요. 자연의 소리 아니면 냇물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야 여기가 자연이야 이렇게 혼자 막 심취하고 문제 풀어요 진짜로. 우리 흐림이가 무시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보통 공부할 때 저는 클래식만 듣는. 근데 이건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할 때 4개밖에 안 되고 4개만 계속 리플해야 됩니다. 가사 있는 거 들었더니 내가 자꾸 가사 따라하거나 옛날에 라디오 듣더니 라디오 듣고 자꾸 사연 듣고 막 웃고 이러니까 공부가 안 돼갖고 공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 바흐나 바흐께 좀 조용한 게 많아요. 아니면 이제 비발디 4개만 계속 리플레이해서 이제 공부할 때는 좀 그렇긴 해요. 본인들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루틴이 뭔지 스스로 찾아서 그 시간에 열심히 하세요. 농담이에요. 적당하지 않은 대학 가고 싶네요. 적당하지 않은 대학, 상황에 따라는 되게 낮은 대학이거나 반대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높은 대학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가끔 이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 굉장히 걔네들도 얼마나 그거 하려고 노력하겠어. 그럼 진짜 의사들은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공부하기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일반고 내신도 적당히 못 끊어주면 대학은 더 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이제 다음에 들어오는 기말고사 열심히 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A 부분. 가을 당일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상에서 울지 기난순간 떨어지는 눈물에 나도 헛되이 많다. 그러면 얘도 울고 있고 나도 눈물 흘리니까 나도 울고 있는 거잖아. 아마도 뭐좀 없으면 죽기만 쳐놓구나. 그럼 A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A에서의 실술. 이 귀뚜라미에서 안 쓰이는 거는 이게 감정이입이죠. 얘도 뭐하고 있고 얘도 울고 있고 그다음 조고 화자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울리고 있고 결국 내가 우니까 얘를 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감정이입이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민법 나온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이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아니면 A 부분의 맨 마지막을 볼 때 죽음도 나름대로 떠올려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떠올려보기로 했지 역시 죽는 건 쉽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죽는 건 쉽지 않아 이런 거지. 죽는 게 그렇게 쉬우면 사람들 벌써 다 들었죠. 그렇게 죽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뻔한 적은 사실 다 있어. 다른 거 저는 몇 번 있어요. 죽을 뻔한 게.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전 자살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중환자실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갖고 병원 가자마자 30분 만에 중환자실 올라가고 한번 피 그때 한 2리터 정도를 거의 수혈받았거든요. 수혈만 그렇게 하고 한번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잘 살아났어요. 생각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엄마가 중환자실 중환자실 면회가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되는데 저도 계속 울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죽는 상황 맞지 느껴져. 옆에 보면 더 심해요. 중환자실에 가면 다 못 일어나서 뭐 소변, 대변 이런 걸 본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요. 자, 돌이켜서 풀어헤쳐내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남편도 안 들어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딱히 뭐는 없다는 거야. 답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천만원한테 아유 아들 간수 똑바로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죠? 자, 그 다음 청등을 둘러놓고 검은고를 비스듬히 가지고 앉아 경련하는 한국조를 탔는데 거기에 시름만 뭐한다? 들린다. 왜냐면 내 마음이 지금 시름이 있고 눈물이 있으니까 뭘 연주해도 그런 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 딱 문학적이고 드라마적이고 영화적이죠. 실제 현실 속에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문학 같은 거 볼 때 내가 슬플 때 슬픈 화만 나오거나 기쁠 때 기쁜 화만 나오거나 이런 건데 현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부도 이렇게 좀 잠재는 거고. 그다음 하표 천년의 그 소리 들어보니까 소상야구의 뎁소리가 섞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즉 빗소리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년의 벼락이 울고 있는 소리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뭐 하는 거야? 점점 더 슬퍼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만한 게 낫지 차라리.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가 있지만 옥수는 여자의 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옥수 나올 때 섬섬 옥수 이렇게 나오는데 다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휘당이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릴 것인가? 쉽게 가면 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죠. 간장이 9개 정도가 돼서 하나하나 탁탁탁 끊어지는 것 같구나. 쉽게 가면 간장이 9개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고 하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꿈은 그만큼 뭐야? 님을 이런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물론 현실으로 못 만나니까 꿈이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잠든다고 무조건 꿈꾸는 건 아니지만. 근데 바람의 지느니까 풀 속에 흐른 짐승들이 무슨 일 원수로 나의 잠을 깨우는가? 그럼 얘네가 잠을 깨웠으면 내가 뭐 할 거야? 꿈조차 꿀 수 없겠죠. 그럼 여기서 지느니 하고 벌레 얘네들이 뭐가 있나요? 어제하고 똑같죠. 어제 바람과 구름처럼 가로막는 거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장애물로 끝나는 거지 간신배는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사대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유배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들라고 하는데 자꾸 뭔가 바삭바삭거리고 뭔가 울어대니까 잠도 안 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천상의 견호직녀가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의 칠석 1년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만나거든. 견호직녀 정도는 알잖아요. 오작교통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는 서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님은 무슨 약속을 가렸는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져 있는가? 그럼 여기서 은하수도 뭐가 되는 거야? 은하수나 거기 나오고 있는 약수나 얘네들도 앞을 가린다는 서술어가 나오니까 똑같이 장애물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거 생각할 수 있죠. 타자에게 경호친구가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얘네는 1년에 한 번은 만나죠.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못하는 애가 어쨌든 한 번을 하는 사람 보면 부럽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그만큼 뭐냐면 이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푸른 맺혀져 있고 구름은 지나갈 때 중림의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게 느껴지는구나. 왜? 진짜 건드렸어요. 아니 상관없어? 오케이. 그냥 안 쓸게요. 근데 이 머리 건질 수가 없네. 어떻게 건드는 거야? 그러면 뒤에 볼 때 리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림의 푸른 곳에 새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는 서러움을 느낀다. 그러면 새소리 자체가 서러운 거고 내 마음도 서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새소리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죠? 새소리고 감정이고 되는 거죠. 자기가 서러우니까 새소리가 서럽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2개 나오죠. 감정이 2개 나왔다는 건 지금 정서를 2개를 추측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서 자체는 슬퍼요. 이건 그만 찬다니까요. 지금.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기관 운명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면 비교하는 거죠. 세 사람들이 서러운 사람. 그 다음 화자. 이렇게 볼 때 그 서러움의 정도가 내가 더 크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서러운 사람 많아도 내가 제일 서러워. 그 정도로 나는 서러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아마도 님의 탓으로 살점 맡은 하구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님 때문에 살점 맡은 하구나. 그러면 결국은 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결국 님이
있기 때문에 님이 와야 되지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식의 마음대로 본다면 살짝 못 이기려면 그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원망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더하나 보기만 보세요. 자 내방가사 간단하게 팀 나오죠. 내방가사는 규방가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양반집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를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영남지방에 유행한 가사를 뜻합니다. 근데 영남지방에 유행한 가사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넓은 의미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주로 봉건적인 규범 아래서의 여성들의 생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한 내용을 담고 있고 따라서 신분상으로는 양반문학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평민가사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보통 평민들은 자기의 주체성을 잘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안 들어온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망도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이죠. 왜? 현대는 지금 증거사회고 자기 개성이나 자아실현 자체를 좀 더 드러내는 사회니까요. 지금 시대하고 잘 맞죠, 이게.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변화는 최고의 여유가사이다. 이거는 내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확인했죠? 그 다음, 운문체 속에 3문적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모의고사 잘 안 나오는데, 가사라는 문학 자체가 원래 운문 자체에다가 성문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문적 내용인데, 문제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사문학의 이런 특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세 번째,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번째, 남성 중심 사회에서 희생하는 여인의 고통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 사람만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거고 남편은 밖에 잘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녀자의 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아녀자의 도리는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네 문제만 풀어보세요. 4번, 5번, 6번, 7번.
애들이 이거 많이 좀 정리해서 시험 때문에 학교마다 내지 맨날 했는데 이거 알지 왜 틀려? 다른 거 틀려도 되는데 이건 안 돼. 근데 안 돼서? 아 진짜 다른 거 틀려도 되는데 이건 안 돼. 너무 많이 했네. 자, 볼게요. 자,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1. 5번은 사실 어제 3인국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쓸 거예요. 분명히 구름이 장애물이었잖아요. 기억도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저거 5번 쉽게 나와요. 리메국 같은 2번은 어제 할 때 뭐 리메에 대한 사람과 정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정서고 6번은 발상미 표현이니까 6번 문제를 풀 때는 정서나 상황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A에 드러난 정서는 결국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5개 중에 뭐 님에 대한 그리움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4번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조금 많이 나오는 시가 2번이니까 2번 같은 경우만 조금 볼게요. 아, 눈마다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얘기하겠는가? 구불절개라면 눈 속에서 개가 풀을 수 있겠어? 그러면 대나무는 굽은 상태지만 절개가 굽은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아마도 추위 속에서도 고고함과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건 대나무야. 그러니까 이건 대나무의 절개나 고고함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5번 정도로 볼게요. 한번 5번 이미 생각해보면 나는 전혀 믿었더니 즉 나는 님을 잘 믿었는데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겼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옮겼어?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이면 미워했었으면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했었으면 내가 서러움을 가지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의 정서가 좀 더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4번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사몽이 이미 여기만 봐도 존나 나오죠. 님을 그리워한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기뚜남의 넋이래요. 취하던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날 잊고 깊이 있는 잠을 깨워보고 싶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게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죠. 그 다음 6번은 니은 자체가 나와 있는 건 결국은 감정이입이니까 의인화가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근데 의인화 있는 거 자체가 이미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의인화가 아예 없어요. 물론 감정이니까 의인화는 좀 다르지만 일단 의인화는 먼저 접근하고 만약에 2개면 그 중에 감정이 찾는 건데 얘는 아예 의인화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방 안에 있는 촛불 누가 이별했는데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이 타는 줄 모르는구나. 저 촛불 나만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나도 눈물 흘리고 있고 촛불도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7번의 내재는 뭘 갖고 보는 거야? 내재적이라는 거는 작품만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만 갖고 본다면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확인한다거나 시간 전개 과정을 본다거나 즉 뭐 시간의 흐름, 공간적 이동 뭐 이런 것들 보거나 아니면 표현법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나 이런 거 본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접근하는 거잖아. 이거 반대가 뭔데? 그게 외대적이죠. 외대적은 작가나 또는 그 당시 사회나 시대로 보거나 또는 북서로 보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하나 정도 추가하는 다른 작품과 내용을 비교해보거나 이런 게 외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평가법이 나왔으니까요. 2번에 작가, 4번에 작가. 그럼 이 중에 둘 다 작가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 5번은 사회 얘기했으니까 시대를 보는 거잖아요. 3번 부부간에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있어서 독자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이 문제는 모의고사 안 나와요. 이제 최근 모의고사 계속 보면 이런 관점이라는 문제 안 나오잖아요. 너무 쉬워서. 이번에 이제 완전히 내신으로 다 빠진 거고 모의고사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부담감 더 심하고 오늘 독서는 좀 추론이 필요하고 그런 거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홍소로 넘어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필이에요. 근데 이게 고전 수필이라서 조금 한자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래도 현대어플에 지금 다 해놨습니다. 좋은 설이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요새 좀 떨어지고 가끔 내신 배울 때만 그것에 대한 거가 있고 사실 모의고사는 거의 다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설 자체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설은 뭐냐면 수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설의 특징은 뭘로 주는 거냐면 교훈을 주는 게 없죠. 해가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래 수필이라는 게 자기 개성도 강하고 자기 경험이 주관적이고 이런 거고 개성도 강하고 그다음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 주기 위해서 쓰는 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문이에요. 되게 짧아요 내용이. 자 이거는 마찬가지 오른쪽에 내려와서 1등급 높게 4번을 먼저 보세요. 4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인물의 말하기 방식, 손. 이 손이라는 거는 객을 얘기한 거죠. 손님을 얘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상식과 통념에 입각한다. 상식과 통념, 통념이라는 건 기존의 생각이죠. 이 사람은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위태롭게 배 위에 사는 주홍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죠. 보통은 위태로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물론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하죠. 그다음 종 늘상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욱 안전하다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위태로운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종은 뭐라고 얘기해요? 위험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해. 왜? 항상 위험에 대비하니까. 근데 우리가 딱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한 소리죠. 아니 왜 일부러 위험한 데 있어?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고방식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왜냐면 우리가 문학이나 독서나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칸트의 생각은 이렇구나. 헤겔의 생각은 이렇구나. 지적의 생각은 이렇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생각이구나. 이거 그냥 정리하고 내용을 시점 우리가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뭐 실제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비판하려고 모여있는 국어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토론할 때 하는 거고 또는 뭐 대학 가서 하거나 그런 거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글의 잔잘못을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냥 생각들만 우리는 정리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글대로 본다면 조홍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조홍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배에 있는 사람, 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배라는 거는 물 위에 있으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위험한 곳에 있다. 그러면 뭐한다?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안전하다. 이런 사고 발상을 갖고 있다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위험한 곳에 있으면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 사람한테는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굳이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이 시험이라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무상하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사실 내년까지만 그런 생각 해도 되잖아요. 일단 내년 이후에 혹시 안 되면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지. 그건 뭐고. 그럼 내년 11월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해봤자 시간 못 돌리니까 좀 못 돌리잖아요. 재수하면 시간 돌릴 수 있겠지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수도 어쨌든 1년은 허비하는 거고 그 다음 나이는 없는 거고 재수학은 뭐 꽁은 다녀요. 기숙형 재수반 한 달 300일인가 집에서 통학하는데도 150 이상이에요. 중요한 대선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이걸 이원화시켜요. 한 반에 25명에 30명 반과 한 반에 15명 미만 반. 그러니까 소수정예 반과 소수정예 아닌 반. 학원비를 다르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니까 요새 사실 독재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학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요. 독재는 가격이 좀 내려와요. 7, 80년부터 내려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독재를 해도 뭐는 들어가요? 자기 인강 1년간 패스가 끼거나 또는 교대비 하는 건 자기가 간다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바깥도 또 따라가니까 실제로는 그런 독재가 들어가도 한 달에 100만 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안 하는 것도 효도긴 한데 이것도 내년에 고민해봐야죠. 과연 이 대학을 4년간 계속 다니는 게 내 인생에 맞을 것인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죠.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온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이 대학 별로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본인들이 최소한 불이익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니네한테도 현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현실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웃긴 얘기지만 지금도 가끔 어머니들랑 통화하면 가끔 정말로 생뚱맞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심지어 2024년, 5년에도 그런 거를 질문하시는 어머니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수반이나 이런 데 저도 일해보면 일해볼 때는 학원 홈페이지에 제 학교나 이런 것도 같이 다 올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거는 제가 뭐 강사라는 직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니네 중에서도 한국어 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국사라고 대학나온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왠지 뭐가 밀리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와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은 돌릴 수 없으니까 올해 내년 안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세요. 라고 누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러라고 보는 하니까요. 자, 이제 90조 커먼 그 내용을 좀 봐보세요. 내용 보고 나머지는 거기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손이 주홍에게 묻는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자고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노를 한다고 하자니 물 가운데 있어 왕래가 없구나. 변화불측한 물. 변화불측한 물이라는 거는 뭐한 거야? 물은 예측이 안 되니까 위험한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위험한 곳에 조각배 하나 띄어 끝없는 만경을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를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팩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쌓여 명이 지척이 있게 될 건데 이는 지극히 위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인데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얘기야?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처음에 한 자체는 처음에 이렇게 조홍에게 물을 던진 거죠. 그럼 자기는 조홍은 뭐야? 자기가 왜 그렇게 배에 사는지를 답을 해야 되니까 물음과 답을 하고 있는 게 이 글의 기본적인 전개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나왔죠 이건? 자 이제 조홍이 말할 거예요. 조홍은 아까 근데 얘기 다 했잖아요. 이거 원래 밑에 이런 게 우리 안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 어떻게 손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긴장과 느슨해짐이 끝이 없으니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긴장과 느슨해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 대비 때는 긴장하고 시험 끝나면 마음 풀리고 뭐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다음 성적표 나와 성적이 안 좋으면 일단 엄마한테 혼날까봐 마음이 긴장돼 있다가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거나 다음에 또 열심히 한 건 아니면 그냥 혼나면 차라리 뭐예요?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어나야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서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어나면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밑으로게 죽나니 내 천안의 위협을 믿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데처럼 이 주문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벽발상 가치가 있는 거고 이 답에는 손해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깨달음을 주는 자, 얘는 깨달음을 받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학문의 내배는 정해진 꼴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시리 내가 배 한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지집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은 지키게 되나니 시계는 내가 항상 뭐 할 거야? 마음속에 긴장하고 재비하기 때문에 위험함이 없으니 이런 얘기잖아요.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고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은 어찌 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여기서 난 뭐해? 증명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에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니까 이런 거를 한자음으로 뭐라 그래? 유비무한. 미리미리 준비하면 뭐한다? 관이 아니다. 그렇죠.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 직전 4주, 아니 그러니까 시험 대비 4주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4주 내내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겠죠. 5주라면 5주 내내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겠죠. 좋은 성적 받고 싶어? 그럼 인간이를 포기해. 그러면 좋은 성적 나와 무조건. 간단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사고적이라는 거고 본다면 간단하다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 게임 하지 마. 시험 때 유튜브 하지 마. 인터넷 접어. 그러면 그 시간에 공부. 그러면 성적 오를 거 아니에요. 사실 생각은 간단한데 이 간단한 생각이 실행하는 게 인간이 참 어렵죠. 왜냐면 인간은 유의적이거든요. 놀이를 좋아하지 누가 공부를 좋아합니까? 물론 이 중에서 나는 공부가 놀이야. 뉴턴처럼, 박지원처럼, 또는 뭐 정혜공처럼 그럼 공부 잘하겠죠. 이왕처럼 아우 속세 시끄러워. 저기다 서원 처리하고 저기서 수학 문제 풀어야겠다. 얘들아 수학 문제 풀고 싶은데 이리 와. 역시 수학은 자연에서 풀어야 돼. 그런 마음이면 성적은 좋겠죠. 그죠? 그럼 뭡니다. 성적만 그냥 생각한다면.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갑자기 우리 인간 세상이란 거대 물결이요. 그럼 처음에는 배에 관한 얘기였다가 갑자기 이거를 인간 세상 전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많아진다는 건 이게 결국은 인간 세상 자체와 연결시켜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배 얘기는 일종의 비유적인 얘기고. 자, 인간 세상은 거대한 물결이고 인심이란 큰 바람이다. 그 얘기는 뭐야? 인간 세상은 항상 위험한 곳이다. 흔들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다 끝없는 내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담겼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입 조각배로 말미의 부슬비 속에 떠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한 세상을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쉽게 가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고 하는가? 오히려 내가 더 안전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춤은 배짱을 두르기만 노래한다. 아득한 강바다여 유유하다. 빈대를 끼웠구나 물 가운데.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밝은 달에 실어나 홀로 떠가리 한가로이 지내다가 세월을 마치겠노라. 그러면 이 A에는 뭘 보여줘? 한가롭게 지내다가 세월 마치고 나는 빈대하게 산다. 무욕적 삶이죠. 욕심이 없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작별하고 저는 말이 없었다. 왜? 수제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살짝 뭐 했어? 이렇게 볼 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배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인간 세상의 변화가 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배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최대한 줄여서 얘기한 거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개관을 보면 원래는 한문수필인데 이건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 성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말은 계몽적, 그 다음 의의적 이 두 개죠. 형식을 본다면 계몽적이란 건 깨달음과 계몽과 교훈은 같은 말이고 의의적이란 건 비유와 같은 말이죠. 번역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간 세상 자체를 얘기하는 걸 배하고 연결시켜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문제 1번을 같이 볼게요 한번. 자, 첫째 나누는 겁니다. 자, 상식과 통념을 뒤덮는 역사적 발상이 나타나있다. 그렇죠. 이거 너무 뻔한 거고. 두 번째, 폐하적 언어구사, 독자에게 재미주고 있다. 재밌어 이게? 안 재밌잖아요. 정답 2번. 뭐가 재밌어? 교훈이란 말과 재밌다는 말은 다른 말이니까요. 그죠? 뭐 쉽게 나오고. 자, 2번, 3번, 4번 이렇게 세 문제만 풀어보세요. 2, 3, 4. 국민 자는 거야? 인간 세상 속에 자는 거야? 배 위에도 올면 다니나? 대전 왜안잘 것 같아. 뭘 해야 되나?
그림이 멀미한 걸로. 이렇게 섞게. 볼게 한번. 2번 정답은 3번, 3번 정답 4번, 4번 정답 4번 이렇게 됩니다. 3번은 쉬워요. 3번은 뭐 4번 자체를 볼 때 얘가 더 신경 쓴다는 건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 쉽게 나오고, 2번은 주제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구성 방식을 찾는 건데 문제 안 쉬워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뭐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누가 말한다 해서 그게 나올 건데, 시 같은 경우는 이걸 누가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3번 한번 보세요. 백들아 전난도 사세요. 저정수야 평소 거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왜 볼래요? 양목이, 양눈이 위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 2개 하는 청작 으스가는 동남자 사세요. 여기까지가 누가 얘기하면 동남자 전수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줄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장수야! 하다가 바뀌었죠.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네가 하는 말 너무 좀 거북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지금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이건 주제 찾는 게 아니라 문답 방식만 찾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면 얘는 AD의 주제의식은 아까 무역적 삽이나 한가로운 삽이나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4번에 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 무욕이라는 말 자체가 무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실제로 단어 뜻을 알면 크게 나오긴 해요. 근데 나머지 그런 게 없죠. 그 2번 같은 경우는 그립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림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 4번에 추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갑구나. 낚시를 하려고 하니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서. 그러니까 굳이 고기 안 잡아도 돼. 이런 거니까 이미 욕심 없는 합니다. 5번까지 볼게요. 성상문의 이식도 되게 많이 나온 시 중에 하나죠. 휴양선을 바라보며 백이하고 숙제를 산탄한다. 그럼 백의 숙제를 내가 뭔가 구성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굶어 죽을지언정 왜 고사님을 키워먹는가?
비록 거친 땅에 난 것인들 누구 땅에 났는가? 그냥 직업을 하면 그래요. 쉽게 가면 누구 땅에 났어? 수양 땅에 난 거잖아. 난 수양 땅에 난 거 안 먹어. 수양 싫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수양이 누구냐면 수양대로 세조를 얘기한 거죠. 원래 상상모는 사육신이죠. 박형균이 혹시 사육신 들어는 봤나요? 사육신 자체나 세육신은 결국은 세조가 단종을 내리고 자기가 폭력적으로 왕이 된 거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양은 그 세조가 되기 이전에 이제 이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 중의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수양산이라는 산도 있고 중국에 그건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는 되게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쉽게 편집도 오늘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전체 오당일 때 높았던 게 이거잖아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 38부터 42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35 오당일 다들 못 풀면 되니까 이거 먼저 볼게요. 38번부터 42번. 왜 이렇게 일찍어? 왜 이렇게 일찍어? 지금 몇 시야 지금 그냥? 자 일단 시간은 11분은 드릴게요. 앞에 있는 10분 정도는 좀 시간이 빡빡한 것 같아서 1분의 시간 더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3분하고 1분 남기면 한 번씩만 얘기할게요. 자 시작 보시면 됩니다. 책도 안 보시고 책을 뭘 못 봐도 이거 이전에 썼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건데 아니 중간보다 잘못해서 썼던 교재라고 그걸 나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이거 잘 나왔어요? 이거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뒤 확인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38번. 38번에 1, 39번에 2, 40번에 2, 41번에 1, 42번에 4. 42번도 만행시켜 놨죠. 이거 문맥상에 따진 거기 때문에 단어 뜻을 그냥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럼 이게 경제진로에 이제 보여주는 기본을 잘 보여줘요. 분명히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억의 입장을 물어보잖아요. 보존학과 이야기. 이게 딱 문단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케인즈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니은이라고 해서 케인즈의 학파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5문단에서 다시 디귿이라고 되어 있어서 새 보존학파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6까지를 보면 다시 또 누굴 얘기해요? 케인즈 학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딱 봐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존학파, 세분학처럼 입장이 되게 비슷하겠죠.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하면 입장이 되게 비슷하겠죠. 그죠? 기본 라인들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분명히 보존학파의 입장과 케인즈 학파의 입장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이건 좀 읽어서 볼게요. 그 다섯 번째 문단까지 흐름을 한번. 자, 두 번째. 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중심이 이루었던 보존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달성하다 보았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실현하는 입자로 이에 따른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해서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보존학파는 그렇기 때문에 호황불황이 나타난 경기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단 얘네 이전에 먼저 보면 보존학파는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시장에 자기조정 능력이 있다. 이런 시장이 자기조정 능력을 가질 거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이 질문 전체에 있는 뭐야?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이다는 선이라는 거는 정부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인 거야. 기업들이 또는 시장이 알아서 조정할 거니까 기업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분명히 뭐한다. 이런 불균형 자체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뭐가 움직인다? 가격 자체는 분명히 변화한다. 그래서 뭘 만든다? 균형을 만든다. 라는 얘기다. 시장이.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호황이나 불황은 없다. 호황이나 이런 불황 자체는 없을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 생각해보겠어요. 이런 경제내용 볼 때 호황이란 말도 안 좋은 말인 거야. 결국은. 왜냐면 불황이란 말도 안 좋은 말이고 그리고 균형이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황이 왜 문제냐면 호황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과열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열은 나쁜 거죠. 불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침체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균형이라는 건 안정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얘는 플러스잖아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0이겠죠.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무조건. 얘도 안 좋은 거고 얘도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라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를 써야 되고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를 써갖고 0을 만드는 게 경제지문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핵심이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얘가 가장 핵심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세요.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다르게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는 경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아예 이 세 번째 이야기 할 때 케인즈 학파는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단기 자체는 가격 자체가 뭐한다? 신축적이다. 신축적이라는 건 뭐야? 움직인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뭔데? 탄력이란 말이잖아요. 가격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에는 뭐가 되는 거야? 단기에는 가격 자체가 경직적이다. 경직이란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런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의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그 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봤다. 또는 노동시장에서 가격이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에 대규모의 실업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 뒤에 나오죠. 이런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 극심한 경기에 대한 변동 자체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노동에 대한 가격이 경직이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임금이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이런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내려갈 거고 그러면 뭐는 증가한다? 실업 자체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상식적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1년마다 계속 노동에 대한 대가가 매년 똑같아요. 이때도 1,000만 원, 이때도 1,000만 원, 이때도 1,000만 원, 이때도 1,000만 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욕구는 떨어지죠. 최소한 사람이 일을 왜 하는데? 돈 벌라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년 똑같으면 낙이 없잖아. 단돈 1원이라도 올려줘야지.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채도시급 올려두다 보니까 채도시급 이제 10,000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채도시급만 바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면? 한 300 정도면 나 혼자 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지 않나요? 100만 원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도 굳이 뭐 가족이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봐보세요 한번. 근데 이런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발전되는데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된 현상을 보고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쟁성으로 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보았다.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여기에 다한 거죠. 세 번째 문단인 거. 따라서 정부가 여기다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의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총수를 관리하면서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주장한다. 즉 가격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수단 통해서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50년대 이후의 컴퓨터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기란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의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서 케인즈학파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네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정부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순이라고. 이거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순위가 정부의 개입이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경기가 문제가 생길 때 개입하라는 거잖아요. 이 개입이라는 건 뭘 갖고라는 거예요? 재정 정책이나 또는 뭘로 개입해라. 그 다음에 볼 때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거잖아요. 얘는 제도를 바꾸라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한다? 경계 자체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러면 뭐 한다? 균형 상태가 회복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결국은 균형 상태를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건 똑같은데 가야 되는 과정을 볼 때 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이 알아서 얘기해야 돼. 그 다음 얘네는 얘가 돼야지 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과정이 완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냐 개입이 없느냐. 이러니까 서로 양립하기 힘들죠. 그 다음 5문단. 자 5문단까지만 읽을 거야 일단. 그러나 케인즈학파는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70년대 세고전학파는 케인즈의 거시기란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학파의 거시기란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 통화량 등의 거시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 구성되었는데, 그러니까 거시 경제라는 게 소비, 소득, 금리, 통화량 이런 걸 그냥 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거시 뜻이 여기서는 그렇게만 보라는 거니까. 이런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의 자료 중에 통과적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전해주는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부의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기 때문에 방정식의 궤도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세부정학파는 케인즈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적으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5에서 얘기하는 게 다시 누구예요? 세부전학파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이런 고전학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얘를 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계속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결국은 이런 거시경제 자체로 보고 있는 케인즈학파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얘네에서 되게 중요한 게 중간에 하나 해주죠. 그 문제가 연결되는 거. 이런 경제의 주체들, 경제 주체가 그럼 누구야? 국민이 얘기하는 거야, 시민이 얘기하는 거,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새로운 정보가 혹시나 뉴스가 전해지면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움직인다? 기존에 보유한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한다. 새로운 정보 자체가 만약에 유입되면 이게 결과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정보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정보 자체를 같이 사고해서 뭐 한다? 반응을 바꾼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케인즈 니네는 이것만 가지고만 판단하는 게 문제야. 얘네들은 분명히 이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소득을 더할지 말지를 판단을 다시 한다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세우고 있는 방정식은 사람들의 이론하고는 안 맞아. 실제의 경제하고 안 맞아. 이렇게 서로 까고 있는 거예요. 자, 38번은 그러면 정답 쉽게 나와요. 왜? 고전학파, 세부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고전학파는 분명히 경기 변동, 정직적이니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단의 마지막에 얘기하죠. 경기 변동 없어. 근데 세분화합하는 네 번째 문단에서 분명히 뭐했어? 경기 변동 자체는 그 다섯 번째에 보면 세분화합화 나오니 거기서는 분명히 경기 변동은 나온다고 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 이랬으니까 경기 변동 여부에 대해서 경직적이다 아니다의 차이가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정답 1번 나오죠. 2번을 볼 지점이 없어요. 대신 고전합화, 세분화합화가 문단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문단은 동시에 써줘야 되는 게 포인트죠. 자, 39번. 이건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고 39번은 이제 보기를 봐볼게요.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총소득의 변화 나타낸 모양인데 Y는 장기균형 국민 총소득의 수준을 AD 곡선은 총수로 나타낸다. 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은 우측으로 갈 것이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건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지. 증가하면 AD는 무조건 우측, 감소하면 무조건 좌측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총수요가 AD 제로이고 물가가 P 제로, 국민 총소득이 Y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AD로 증가한 경우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국민의 총소득은 Y로 동일하지만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으면 국민 총소득은 Y수로 증가한다. 이때 국민의 총소득을 Y보다 큰 경우는 호황이라고 얘기하고 Y보다 작은 경우를 불황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총수요는 AD1과 AD2 안에서만 있다고만 가정하자. 그럼 그래프를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이쪽이 뭐예요? 물가죠. 물가가 뭔데? 물건의 가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국민 총소득이야. 소득이라는 건 당연히 증가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뭐 할 거야? 수요를 늘리겠죠. 통상적으로. 물론 저축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100만 원 받다가 월급이 200로 올랐어. 그러면 조금 더 뭐 할 거야? 좋은 차를 산다거나 좋은 거만 산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하나 더 산다거나. 물론 힘들면 그럴 수 있죠. 나는 200 받으면 나머지 100 싹 다 저축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일단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빼야 돼요. 원래 돈이 많아. 원래부터 집에 재산이 그냥 썩어지는 정도로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물건 가격이 오른다고 물건을 안 사겠어요? 살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더 써볼까? 고민하겠지만 집에 돈이 여기에다 채울 정도로 5만 원짜리가 많은 사람은 이 정도 갖고는 안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일반적인 상실가진 국민들이 얘기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뭐 할 거야? 소비를 좀 줄인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깔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죠. Y 자체와 Y1과 Y2를 볼 때 맨 마지막에 나오죠. Y보다 큰 경우는 호황을. 그럼 Y2가 뭐가 되는 거야? 호황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작은 경우는 불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뭘 얘기하냐? Y가 바로 안정이고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할 때는 뭐 할 거야? 이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단 아까도 얘기했잖아. 균형과 안정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고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문제 1번. 선제 1번. 고전합화는 두 번째 문단에서 호황 불행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러니까 얘는 정답 아니에요. 그다음 기업.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문단 마지막에 불황이나 호황이 없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줄에도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는 말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만약에 이번 선지가 시장은 항상 균형이야 이랬으면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와?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 제도이고 국민 총소득이 Y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한다. 말이 안 돼요. 왜? AD 곡선이 이동하면 물가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가도 움직여줘야죠. 왜냐면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이 문단 다섯 번째 줄에 분명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뭐가? 균형이 발생하면 가격, 뭘 얘기한 거야? 물가가 변화해서 균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처럼 실제로 AD 곡선이 이동하면 물가가 이렇게 P0인 상태가 아니라 이동해줘야죠.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2번일 수밖에 없죠. 얘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기에는 가격 경제성으로 말미암아. 근데 리을은 변하니까 얘는 뭐 할 거야? 네 번째 문단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이 있다라고 나오면서 총수요 변동이 시장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AD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 물가는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해서 국민 총수는 결국 Y를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단기에는 가격 자체가 경직하다는 거 분명히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형태가 되면 극심한 경직 변동 자체가 생기면서 Q 자체가 주면서 실업 자체가 뭐 할까? 증가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민 소득은 Y를 벗어나는 게 정상적이죠. 기본적으로. 흐름대로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니은. 가격이 경직이 심하대요. 가격 경직이 심하다면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래. 그럼 물가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가는 PU 제도에 고정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어도 필요해요. 경직, 신축, 탄력. 그 말이 뭐야? 그 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직적이라는 거는 물가가 고정돼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몰라도 국어적으로 읽고 접근하는 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가격 경직성이 존재해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 그렇잖아요. 아까 분명히 니은 자체가 나와 있는 케인즈 학파는 보이는 손을 통해서 가격 변동을 유발해서 결국 뭐한다? 균형 상태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세 번째 면에서. 자, 이제 40번. 경제학자 갑이 정책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디귿이 비판할 수 있는 걸로 적절한 것입니다. 그럼 40번은 잘 볼 게 있어요. 40번은 분명히 경제학자 이렇게 갑이 있을 거고 디귿이 나올 건데 디귿 자체가 이렇게 얘를 뭐 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입장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자, 거기에 얘기하죠.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는 증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반영해서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 그리고 K국이 지난 10년간의 자료 통계를 분석해서 모형의 개수를 추정했는데 모형의 분석 결과 갑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통화량 늘림 정책을 K국 정부에 제안했다. K국의 정부는 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20년 4월 1일 날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간은 2020년 3월 12일, K국 매년 12월 31일 날 해당 시점의 통화량 자체를 발표한다. 그럼 갑의 핵심은 뭐야? 갑의 핵심은 이런 얘기잖아요. 통화량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면 다음 달에 소비는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 가정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 통화량을 늘리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 할 거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요. 1번. 국민들이 즉 K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2019년의 통화량에 대한 K국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은 2020년이잖아. 그럼 왜 과거 2019년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 다음에 대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세부전환파는 분명히 새로운 정보가 정해지면 과거의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향후적인 기대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향후적이라는 건 미래를 얘기한 거지 과거를 바꿔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타락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K국의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K국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경제 효과 분석도 달라졌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죠. 왜? 아까 여기 자방했잖아요. 경제 주체들은 디귿을 볼 때 새로운 정보를 유입되면 기존의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유입해서 새로운 반응을 유발한다고. 이 반응은 유반응이죠. 반응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 자체는 통화량 증가하면 반드시 소비 자체가 늘어날 거야. 이렇게만 본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거야. 디귿이 볼 때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보, 즉 새로운 정보가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 안 됐던 정보를 포함해서 꼭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지금 지점이. 반드시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딱 디귿과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왜 안 돼? 2020년 이전의 자료를 배제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왜? 기존의 정보는 과거의 정보인데 이걸 왜 배제해? 분명히 디귿은 이거를 포함해서 새로운 정보를 같이 이용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디귿은 안 맞죠, 3번은. 그 다음 네 번째, 2020년 4월 1일 날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들의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4월 1일 날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뭐 할 거야?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뭐 할 거야? 새로운 정보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뭔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12월 30일까지 반응을 안 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도 분명히 반응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반응은 다음 년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 아니잖아요. 아까 볼 때 총수요 변동은 통화량이 아니라 기술 변화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 문제는 마지막에 볼 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 유발한다. 이러니까 5번도 디귿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에 얘기 안 해서 비판을 해줘야죠. 그 다음 41번. 대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보면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제품의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의 가격이 경직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A를 중간중간만 봐도 가격 경직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네 번째 줄에도 이미 합리적으로 선택하니까 가격 경직성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다시 얘기하죠. 새 케인즈 합파는 케인즈 합파가 임의로 과정에서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근데 그러면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뭘 갖고 입증한 거야? 중간에 있는 메뉴 비용, 효율임금 이걸 통해서 입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뭐 한 거야?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는데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1번은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죠. 이 답은 아예 대놓고 이윤축을 위해서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하고 그래서 경직성이 일어나고 그걸 우리는 증거적으로 근거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42번. 42번은 D를 볼 때 왜 시장의 균형을 없애? D는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는 거니까 호황과 불황을 제거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나올 게 4번밖에 없죠. 변동이라는 거는 안정에서 호황을 가거나 안정에서 불황을 가는 거니까 호황, 불황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는 앞에서 넘어가도 돼. 그 16부터 20. 문제는 좀 쉬워요. 이거 5단계도 좀 맞고 이게 시간이 좀 덜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졸라 어려운 거고. 이거는 10분만 드릴게요, 시간은. 네, 아마 1분 정도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시간.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문제 확인할게요. 자, 종료할게요. 자, 16번. 16번에 2, 17번에 3, 18번에 2, 19번에 3, 20번에 3. 20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실을 나올 때 보자마자를 그냥 보호하다가 나왔으면 정답이 사라져요. 근데 뒤에 쓸데없이 기르다가 갖다 붙였죠. 얘는 기르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호하다 이 정도만 가야죠. 너무 많이 갖고. 이 글도 기본적인데 이거는 글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치마에 쓰면서 안 할게요. 분명히 두 번째 문단에 도덕적 원칙주의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 도덕적 자유주의자 나오죠. 그 다음에 6문단에 보면 도덕적 다원주의자 나오죠. 이미 세 명의 입장이 나와요. 그러면 16번에 이번처럼 다양한 관점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한계와 의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정답 2번 쉽게 나오고 이 문제는 7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럼 기역과 니은이니까 정답은 어디 있어? 두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이 사이에 거의 정답이 있다는 그러면 이게 기역을 볼 때 어느 사이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고 본다. 1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줄에 선언적 도덕 법칙을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선언적인 게 뭔데? 경험 이전의 법칙을 얘기한 거잖아요. 선언이라는 말로 가끔 나오니까 경험 이전에 이렇게 돼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위 원리를 통해서 현실적 규범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 볼 때 너무 대놓고 상위 원리 바탕으로 라고 나와주죠. 근데 3번에 보면 기억은 도덕적 가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맞긴 해요. 문제는 니은도 그렇죠. 왜냐면 기억이 아까 두 번째 문단에 나온 것처럼 선언적 도덕 법칙에 존재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도덕적 가치 우선순위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 도덕적 법칙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네 번째 문단을 볼 때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문단에도 상위 원리가 있다는 얘기는 하위 원리도 있다는 거니까 우선되는 가치와 우선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이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둘 다 도덕적 가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야죠.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 18번은 가의 관점에서, 즉 그러면 6문단이잖아요. 보기를 비관이라 적절한 것은 거기 이런 말 나오죠.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B에게 돈을 갚지 못했다. B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 C는 A의 상황이 딱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한편 판사 C의 친구 D는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형편이 어려워 C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C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민했지만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단념했다. 그러면 가하고 나는 지금 뭐야? 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 하지만 뭐예요? 다른 데로 가죠. 심지어 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가에서는 돈을 갚아 판결하지만 나에서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고 자기가 소송 안 하잖아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통일된 지표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너무 대놓고 6번째 문단에 나와요. 3번째 줄에 통일된 지표를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해드립니다. 나와주죠. 두 번째, 가원하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죠, 다르게 판단하는 건 맞아요. 근데 조건에 따라서 가치와 우선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가에서 두 번째 문단에 예에 잘 나오죠. 예를 들어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에 따라 가치 우선순위는 어떨 때는 가처럼 어떨 때는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도덕적 다원주의자 입장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 2번에서 멈출 수밖에 없죠. 이 문제. 다원주의 뜻은 뭔데? 다원주의는 원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그래서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원칙주의자는 당연히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자유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주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보는 입장이 아예 다르다는 단어 자체가. 나 19번. 보기에 대해 보인방은 적자는 안 봅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각각 어른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것에 두고 갈등하고 있다. 각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CCTV의 수를 늘려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각의 개인적 경우죠. 이거 자기의 개인적 경우 때문에 공적인 거 늘려야 돼. 이런 거잖아. 남도 아니고. 한면은 CCTV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다며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서 CCTV의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도 개인에 제한돼서 공공의 계약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원칙주의자. 이걸 3점 준 이유는 문단을 좀 써야죠. 원칙주의자는 분명히 이 문단과 3문단만 있죠. CCTV 설치 목표에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함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경험 이전에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적 자유주의자. 그럼 네 번째 문단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정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CCTV의 설치 목표가 결정된다면 을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분명히 뭐 한다? 사람들은 어떤 규범이나 지침만 되면 이를 준수해야 된다 라고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그 결정을 지켜야죠. 이 입장에서는. 그럼 세 번째,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CCTV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을 고려해야 돼. 근데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누군가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분명히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문단을 보면 개인들이 합의를 하고 상위 원리를 만들고 네 번째 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을 벗어나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누군가의 입장대로 뭘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뢰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의뢰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이 문제는 17번제 정도를 잘 맞춰주면 19번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두 개 연결되는데 만약에 17번을 맞췄는데 19번 틀리거나 반대인 경우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연결되는 게 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쉬운 거고 해줘야 돼.